네, 이것이 정치다. 네, 오늘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상혁 변호사, 그리고 배정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표가 내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다시 수습하는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지 이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자, 장성호 교수. 우리 문재인 대표 정말 내려놓기를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는가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 야권이 분열된 입장에서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민주당 내에서는 친노 세력이 거의 80% 이상이 지금 친노 세력으로 저는 봅니다. 네. 앞으로 인사영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권 분열이 된 다음에 내려놓는 것은 정말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그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의당이 성공을 하면 더민주당이 그만큼 더 나쁜 것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창당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으면 더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더민주당의 성공은 국민의당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아, 예. 박상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은 좀 책임 정치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나갔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대표를 맡아서 선거를 총지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에 맞고, 결국 선거 결과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과연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인재 영입을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대표의 사태가 크게 반전의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서로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선대위원장을 전권을 김정인 위원장이 행사하더라도 공동 선대위원장 또는 당 대표직을 또 유지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당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직 사퇴 자체가 적절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미 늦은 것 아니냐, 지금 대표직 사퇴라고 하는 게 이미 늦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배정찬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징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지 의문의 고리표는 여전히 달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호남 민심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고꾸라졌던 이유는 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 민주연합이 호남의 어떤 요구사항을 제대로 잘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민심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앞서 제기했던 그 숙제, 과제는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호남 민심에서 바라볼 때는 문재인 대표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표가 형식적으로만 물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당 소속이네요. 이제 문병호 의원이요. 그렇게 좀 모난 소리나 좀 독한 소리를 별로 안 하는 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최재성 의원 뒤에서 상황 노릇 안 하시려나. 지금 배정찬 본부장이 과연 물러나도 이게 진짜 물러나는 거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물러나는 것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미 다 탈당할 의원들은 탈당을 한 상황에서 책임 정치란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냐, 그런 차라리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는 어차피 것이 물러나도 이런 비판은 오는데 여기서 또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이런 비판에서부터.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내일이면은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정권을 행사하는 체제가 외형상 갖춰지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지 책임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표 책임론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도 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의 의석, 지금이 탈당을 많이 해서 109석인데 또는 탈당 전의 의석이 127석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어야 문재인 대표가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든 아니든 김무성 대표도 108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민주당 측에서도 100석 얘기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상 유지 이상을 해야지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하. 그러나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3당 체제로 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네. 때는 90석, 80석밖에 안 나올 텐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8, 문재인 90석이 대표가 될 때라도 아니 50석이 되더라도 50석이 문재인 되더라도. 대표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저는 문재인 대표는 대선을 직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발언은 그럼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겁니까 그러면? 뭐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고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의식 중에 한 얘기가 이 당이 문재인 당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선대위원장이면 선대위원장이 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아하. 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가 하면은 본인이 또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김 전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총선 성적표는 숫자가 아니라고 전해라 이런 민심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래요? 이 110석이나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으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목적 때문에도 이런 어떤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발언할 수는 있다. 목표하는 성적표를 갖다가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민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권의 지형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면 그 공동 책임은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맥을 잇는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60년 역사에서 성적표 또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그래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 성적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자기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본인의 지역구가 있었던 낙동강 벨트에서의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성적 바로 이런 것도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단순히 네. 숫자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래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숫자도 굉장히 뭐 당연히 다다익선이니까 굉장히 뭐 중요한 것입니다만 한편으로 중요한 건 결국 내용입니다. 결국 어디에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정당 의석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또 한편으로 또한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다익선이라.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각 당이 선거를 앞두고 몇 석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야 뭐 하라 마라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 또 신기남 의원 각각 다른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돼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입니까? 제 기억으로 그런데요. 신기남 의원은 3개월. 3개월입니까? 6개월, 3개월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다시 이 재심을 청구하고 뭐 그 절차를 밟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금태섭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모양이죠. 예. 신기남 의원 지역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현역 의원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또 이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 김태섭 변호사가 공식적으로는 내일 오전에 출마 회견을 한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까? 예, 잔류를 하고 그래요. 뉴파티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라는 좀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당내 경선에 도전한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죠. 예. 아직 뭐 다른 후보들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노영민 의원이나 신기남 의원 건에 대한 좀 평가는 예전에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배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른바
혁신안에 의해서 네.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당원권을 정지당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예전과 같이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공천 학살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허. 말 그대로 뭐 그냥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른 측면이라는 측면이라 보면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곧 발표될 20% 컷오프 어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현역 물갈이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과장된 것 같다. 조금 그러나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이 그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새로운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 없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좀 한편으로 보면 현역 물갈이로 가는데 큰 뭐 그래요. 약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예측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것이 물갈이의 어떤 신호탄이라고는 여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오늘 그렇습니까? 6개월, 3개월은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죠. 경징계다? 네, 정청래 의원이나 과거 할 때 보면 뭐 정권 1년에다가 6개월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큰 게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당 위기가 있고 국민의당과 지금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기남 의원은 과거에 천신정에서 가운데 한 명 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쳐낸다는 것 그리고 두 분은 지금 국민의당이나 그리고 정동영 의원도 제3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영민 의원은 최측근 오른팔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해가지고 좀 징계를 하지만 6개월 징계는 손방망이 쳐버리고 여기에는 재심을 통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효과는 다 봤다고 근데 봅니다. 지금 6개월, 3개월 당원권 정지만으로도 총선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상 예. 혁신이 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징계가 뭐 이렇게 재심을 거쳐서 완화되지 않으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한 거가 사실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제 신기만은 바로 지금 재심을 청구했고요. 예. 그리고 노영민 의원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사례도 있으니 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예, 이런 예. 말씀입니까? 예, 배정찬 본부장. 선거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선거에 하면 지금 모든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중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지 기반 자체가 20대, 30대, 40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선대위원장이 취해주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의 지지 자체가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 이것보다도 더 심한 그런 어떤 막말 파동이라든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선거를 앞둔 본보기 샘플에 그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이 참 쉬운 얘기가 아니네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공천에 원천 배제된다면 지금 배종찬 본부장 지적한 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나 또는 이보다도 더 심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소급해서라도 뭘 해야 될 것이냐, 뭐 쉽지 않은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 또는 약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이 위기 의식들이 팽배합니다. 역시 돌파구는 호남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의 지지 호소 발언에도 그런 것들이 강하게 묻어나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흐름입니다. 계속 수세로 몰리기 시작하면 계속 아무리 좋은 인물을 갖고 있더라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상승세를 가다가 굉장히 좀 흐름이 꺾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통합 과정을 보면서 일정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는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걸로 반등을 상승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게 천정배의 힘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국민의당이 추구했던 안철수 의원이 추구했던 것이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력적인 통합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를 마련했고 이제 과제는 그 혁신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물갈이
뭐 공천 이 문제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승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배정찬 본부장. 지지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지부진했던 것은 특별한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거 좀 창당 상고가 상당히 길어진다. 정당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지나치게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그런 지적이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다른 형태의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선거 국민으로 빨리 전환된 측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 호남에서 적어도 3에서 적게는 많게는 5%의 지지율을 올리는 통합의 효과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합칠 경우에는 분명히 그 부분의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반전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국민의당으로서는 일종의 천정배 의원, 그래요. 천군만마의 어떤 역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남만 놓고 볼 때, 뭐 호남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남만 놓고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각축전입니다. 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 파죽 출세로 1월 초까지만 해도 앞서가던 것이 국민의당이라면 그 네. 이후에 구설수 논란이라든지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이념적인 발언 부분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박빙 대결 국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또 이렇게 뭐 욕설 몸싸움 같은 게 단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그 이 창당 대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새정치의 어떤 함정인데요. 저 새정치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두고 해서 하면은 정말 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지금 예를 들어 천정배 의원이 여기 이제 합당을 해서 들어가서 네. 같이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갈 텐데 네.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어떤 새정치 통합의 구조가 새정치와는 거리감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인위적 조합 아닙니까? 천정배 의원이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공천 탈락시켜서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 당선을 DJ의 동교동계가 시켰는데 그러네요. 두 대표가 있을 때 공천이 시켰는데 탈락됐고.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자기를 탈락시키고 쳐낸 사람이랑 같이 손잡는 게 이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나중에 창당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구태라는 것이 서로 지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공천권. 네. 이런 것이 이제 구태 정치로 하면 새 정치에 다 걸립니다.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이호 여사를 방문해서 대화했던 거예요. 이게 이 대화 비공개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전한 내용하고 녹취록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약간 안철수 의원이 좀 과장해서 전한 것으로 지금 정황상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 그 이호 여사의 상징성이나 또 호남에서 차지하는 그 이런 위치로 볼 때 이 안철수 의원이 또 역풍을 맞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 정확한 그 공개 경위는 뭐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네. 뭐 이것을 뭐 언론에 공개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이 의원사님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또 민주화 운동을 또 본인도 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국가의 어떤 큰 어른이신데 경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확대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논란이 확대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이호 여사한테가 아니라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한테 또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정치 프로파간다에서 이제 위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DJ의 위광 효과를 이호 여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들었냐 이것을 본인들 어떤 지지 세력 결집 특히 이제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기득권에서 서로 지금 더민주랑 경쟁 관계 있지 않습니까? DJ 정신이라든가 동교동계는 이미 이탈이 됐지만 DJ 정신이 누구한테 있냐?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이후에서도 그렇고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덕담 수준에서 잘 되라. 너도 잘 되라. 우리 국민에서 일 좀 해라. 그런 뜻을 안철수 의원이 정치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오버해서 해석한 그래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생긴 해프닝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정찬 본부장.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김홍걸 교수죠. 예, 삼남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김홍걸 교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역구 출마나 비례대표 출마를 안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근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종의 여론으로 보면은 역풍을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남 가족을 어떻게 보면 활용 동원된 듯한 그런 인상을 줄 경우에 오히려 호남 민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불출마한다, 비례대표를 주는 것도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결연 관계를 끌어내므로써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은 고스란히 받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오해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그런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어떤 여론의 호남 민심을 보면은 가족, 사람에 의해서 여론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과연 호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어떤 가치를 주는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한 사람 들고 날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가치를 진정성 있게 알겠어요. 예.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있을 수 있는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문재인 대표가 선언한 거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좀 이호 여사께서 말리기 위한 좀 전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다 예. 이런 보도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공언했으니까 이제 불출마 쪽일 텐데 그러면 왜 갔나요? 그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이 김홍걸 교수의 이 선택, 출마하지 않을 건데 더불어민주당을 입당한다. 애초에는 본인만 아들 중에서 본인만 국회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욕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호 여사께서 뭐 17관 비밀 독대도 하고 처음에 그- 정치하려고 했는데 네. 사정 변경이 생겨서 지금 불출마 쪽으로 정리됐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진실은 김홍걸 교수 또 문재인 대표 몇 사람만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